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는 민입니다. 아, 미니님 어제 밤샘 촬영하시고 녹음하러 나오셨는데 네. 아, 감사합니다, 미니님.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머리를 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108번뇌를 하고 왔지만 감았다. 그래서 다행이다. 언니들에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에이, 우리가 또 깜겼을 뻔했어요. 머리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근데 뭐 잘 찍고 있습니다. 벌써 40%를 찍었어요. 아직 40%밖에 안 됐죠. 60% 언제 다 찍어요? 우리가 1월에 들어갔으니까 남의 시간은 되게 느리게 가고 내 시간 아니 거꾸로인가? 그치. 내 시간은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지 잘 찍고 있어요. 저 궁금했는데 미니님이 항상 영화만 하셨잖아요. 네네네. 드라마 촬영 현장하고 영화 촬영 현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 찍는 분량이 거의 한 3배 차이 나고요. 영화는 하루에 영화로 봤을 때 한 2분 정도 영화 분량이 한 2분 정도를 하루에 찍고 드라마는 한 7, 8분 찍는 것 같아요. 하루 그 찍는 분량이 드라마가 60분 정도면 하루에 한 7, 8분 분량을 찍고 영화는 한 2분 분량?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여유? 이런 거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영화는 12시간 찍고 드라마는 15시간 찍고 뭐 이런 것도 다르고. 아니 보니까 맨날 새벽 이슬 맞고 집에 들어가시더라고요. 맞아요. 밤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예전에 아주 예전에 드라마를 잠깐 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도 당장 그만두고 싶다. 20대 초반, 초중반, 중반이었는데도 그때는 에너지도 있고 체력도 있는 시기였는데 근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일단 12시 자정을 넘어서 새벽까지 촬영이 진행되는 게 너무 힘들고 만약에 그 다음 날까지도 촬영이 계속 진행되는 스케줄이면 제 몸이 아니고 그래서 보면 미니 시리즈 들어가는 친구들은 진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의 일주일에 하루 쉬고 촬영 계속 연달아 하고 뭐 A팀, B팀 돌려가지고 지금도 A팀, B팀 있나요? 저희는 A팀만 있기는 한데 생방도 아니고 사전 제작인데도 사실은 현실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PD님이 이걸 듣고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PD님께 홍보하셨나요? PD님이 듣고 계시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언제 저희 PD님 초대 좀 하면 안 되나? PD님 월급 좀 많이 써주세요. 아니요. 월급을 써다. 아니요,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저희 자리에 한번 모셔서. 저희 PD님이 굉장히 젊은 여자 PD님이신데 성공한 여자 PD님이세요. 우영우를 PD님 제작도 하셨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드라마 뒷얘기 좀 들으면 그러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초대장을 날려볼게요. 한번 소개 좀 해주시면은. 그리고 아주 미모의 PD님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유튜브 촬영도 하고 있는데 저희 방송 조회수 좀 저희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지금 20회, 30회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네, 저희 유튜브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보지 마세요. 안 돼. 유튜브에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영상도 같이 촬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소중한 청취자분들의 또 소중한 후기 소개를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팟빵에 올라온 댓글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제가 먼저 해볼게요. 우리 에머선님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 편을 들으시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서태웅도 절실했다. 크크크. 주장 킬러부터 부침개가 먹고 싶어요까지 혼자 계속 빵빵 터지면서 들었습니다. 슬램덩크는 저도 어릴 때부터 소장하고 있고 애니 개봉 너무 반가워서 N차 관람했는데 오늘 팟캐 듣다 보니 굉장히 새롭네요. 집에 가서 책 다시 열어봐야겠어요. 쿠키 영상 뜬금포는 완전 공감합니다. 재미난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에머썸님께도 감사 너무 인사드립니다. 오마이갓, 제가 지금 방금 잘못 싫어요를 눌렀어요. 이거 실수예요. 죄송해요. 그거 취소 안 돼요? 안 돼. 어떡해. 실수예요. 실수. 또 저희
정기 후원하시는 돌비유님이 정기 후원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멈춘 적이 없다고 분명히 하셨었는데. 근데 저희가 방학을 해서 자동으로 끊긴 게 아닐까요? 그럼요. 그런가? 돌비유님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다. 유튜브에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정기 후원 끊은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진실 파헤칩니다. 기다리세요.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에요. 믿읍시다. 네, 그리고 훈케이씨님이 저희가 지난주에 올렸던 방송에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항상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북신의 유튜브를 시청하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제 얘기가 나와서 심지어 하트까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입에서 뿜을 뻔했어요. 자주 뽑으셔야 될 텐데. 좋은 방송 후원 계좌로 소액 후원합니다. 그리고 셜록님 입금 챌린지가 있는지 몰랐네요. 저도 참여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는 거야 진짜. 열심히 하세요. 정말 감사드리는 게 저희가 카카오 계좌를 오픈해놨잖아요. 지금 공지사항에는 아직 못 올렸고 저희 채널 소개하는 페이지에다가 올려놨는데 입금해주셨어요. 홍케이씨님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그 입금해주신 그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가 언니들의 인생창 인생 영화 코너에 출연하는 출연자분들께 출연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멋진 분 많이 초대하겠습니다. 멋진 분들 많이 섭외할 수 있는 소중한 후원금으로 잘 쓰겠습니다. 976869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슬램덩크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 만날 수 있어 영화 보는 내내 감사하더라고요. 추억의 애니 특집도 팟캐에서 다루어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추억의 애니 특집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할 특집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많아요. 지금 특집만 한 100개 잡아려고.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조만간 저희가 또 특집 방송 한번 준비해서 그렇죠. 우리 얘기도 한번 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애니 특집도 한번 하자 그랬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을 모시고 방송하는 날이 언젠가는 꼭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오실까요? 오세요. 문은 열려 있습니다. 네, 구독자가 한 2,000명은 넘어야 한 10분 정도 참여하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와,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500명을 꿈꾸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청취자가 500명이 되면. 근데 벌써 저희가 500명은 됐는데 850명을 다가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그 이상 늘질 않아가지고 무슨 문제인가 저희가 자체 아니요, 근데 저희가 검열을... 제가 볼 때는 차근차근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오늘도 방송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댓글 그리고 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하고 다음 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셜록님이 아주 흥미로운 소재를 들고 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마음이 좀 많이 힘드시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전혀 아닌데 네. 그냥 저희가 사실 요즘에 재밌게 봤던 최근 화제작 더글로리를 좀 보면서 좀 복수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복수의 심리학, 다음 주는 더 글로리를 가지고 복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셜록님이 준비한 오늘의 책 복수의 심리학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책은 스티븐 파인먼이라는 영국의 심리학자가 쓴 책이고요. 책 제목이 복수의 심리학. 부제로 나와 있는 게 우리는 왜 용서보다 복수에 열광하는가.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원제를 보니까 리벤지라고 그냥 복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궁금했을 거예요. 심리학 책으로 알고 폈는데 왜 심리는 담기지 않았는가, 제목이 왜 이렇지 했는데 원제는 그냥 복수만 돼 있어서 그냥 복수에 대한 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고, 사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글로리를 좀 보면서 이 우리가 작품 속에서 보는 복수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정말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과연 복수가 무엇이고 또 복수 이면에 있는 심리는 무엇이고, 현실은 왜냐면 항상 권선지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그 결말이 어떤지 좀 현실적인 접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멋있다. 책 생각보다 저는 좀 두께가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얇아요. 금방 예뻐요. 읽었어요. 한 시간, 한 2시간 정도 만에 다 읽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을 제가 상상했을 때는
심리학 책일 줄 알았거든요. 진짜 왜 우리는 복수에 그렇게 목매고 그리고 복수를 이뤘을 때 어떤 쾌감이 있고 그래서 복수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무엇이 달라지고 약간 이런 식의 인간의 심리를 다룬 책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 다양한 주제별로 어떤 복수들이 세계에서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어서 그래서 좀 흥미롭게 저는 잘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복수하지? 그리고 복수는 왜 하는 거지? 그리고 복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복수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남지? 그치.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단상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흥미를 가져다 준 책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약간 복수의 어떤 사례들을 모아놓은 뭐 어떤 심리를 파헤치거나 뭐 그 심리를 분석하는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차트를 달리는 남자 뭐 이런 것처럼 그 세계 각국의 어떤 이런 시대를 막론하고 복수에 대한 어떤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좋은 점이라면 되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것 같고 좀 실망스러운 점이라면 무언가 더 깊은 걸 좀 기대했다면 그런 것들은 없더라라는 점이었고 저는 좀 뭐랄까 이런 레퍼런스들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런 많은 레퍼런스들만 모아놓은 책은 또 사실 찾자면 잘 없거든요. 그래서 복수는 또 우리가 많이 요 근래 더글로리 때문이라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읽으면서 굉장히 빨리 읽기도 했고 책장이 잘 넘어가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뒷챕터를 읽기 전에 미희님이 톡으로 서프라이즈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느낌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서프라이즈여서 재밌게 읽었고 사실 두 분이 줄거리를 지금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잠깐 책을 소개해드리자면은 책은 복수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지만 심리학이라기보다는 복수의 계보를 정리한 책이에요. 맞아요. 총 9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복수의 역사적인 기원부터 문학, 종교, 정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수의 사례를 좀 주제별로 나눠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은 또 이런 복수라는 감정의 뿌리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은 없지만 우리가 좀 몰랐던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사건들뿐만 아니라 좀 소소한 재미있는 사례들도 그냥 복수의 민낯을 좀 생으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의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복수의 심리학이 쭉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여러 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장이 길진 않고 보면 제1장 복수의 뿌리에서부터 제9장 정치 보복까지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복수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뒤에 종교 간에 일어나는 그런 서로 간의 전쟁이 사실 복수에서 시작된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여성들이 받는 여러 가지 핍박, 박해 이런 과정에서 여성들이 어디까지 복수를 또 행했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디까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지 그런 얘기도 되게 흥미롭게 서술이 돼 있고 문학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소개하게 될 정치 보복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로 다양한 복수의 형태들을 좀 만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의 복수의 심리학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지난번 원싱에서 했던 것처럼 각자 좀 흥미로웠던 주제, 챕터를 골라서 그 챕터를 소개해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가장 앞단에 있는 챕터를 골라주신 미니님부터 그러면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이 책이 총 9장이나 되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가 딱 3장을 골랐는데 저는 제 3장 복수문학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은 총 9장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장씩 각자 이제 추천하는 장을 뽑게 됐는데 제가 복수문학을 뽑게 된 이유는 이 챕터에는 굉장히 복수에 관한 많은 문학과 영상에 대한 그런 레퍼런스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는 이 복수라는 주제는 굉장히 이 문학이나 영화, 영상에 되게 오래된 고전적인 주제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언니들이 이 챕터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챕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들과 또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우리가 다음 주에 더글로리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우리가 되게 더글로리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뭐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어떤 니즈를 채워준 게 아닌가. 근데 그 니즈가 과연 무엇일까. 그런 거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복수란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고 사람들이 왜 이런 것에 열광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언니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가장 기억에 남는 복수 문학이나 영화 아니면 캐릭터들은 혹시 어떤 게 있으신지? 전 사실 복수 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캐릭터가 민소희 제일 먼저 저랑 진짜 완전 똑같아. 저도 완전 민소희가 가장 떠오르고 점 찍고 너무 사실 저는 그때 이제 해외 거주 중이었는데 어떤 그 오락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점 찍고 막 하길래 막 다 빵 터지길래 왜 저게 웃긴 포인트여야 되지? 나중에 하다가 나중에 한국 와서 그 프로그램 보고 좀 알게 됐어요. 근데 너무 사실 웃기잖아요. 나 이게 똑같은데 나 여기 뭐 김 묻으면 나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 너무 웃겼어. 아니 무슨 컨셉이 저런가 했는데 저는 장서희 배우가 좀 복수하면 좀 많이 떠오르는 배우긴 해요. 약간 인어아가씨도 그랬었고 아내의 유혹도 그랬고 또 영화에서는 제가 항상 언니들한테 어떤 영화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 누가 뭐 내 누구 건드리면 나 진짜 오로라 공주 찍는다. 맨날 이 얘기하지. 오로라 공주도 떠오르고 전 사실 제일 좋아하는 복수 영화는 좀 김윤진 배우가 출연했던 세븐데이즈예요. 세븐데이즈.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잠깐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이거. 그럼요. 이 영화가 원래 원제가 목요일의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목요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멀리 간대요, 집에서 떠나서. 제가 목요일에 태어났거든요. 멀리 안 간 거? 저는 항상 멀리 갔었죠. TMI? 그런데 이게 이제 목요일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비하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상징성 때문에 좀 바뀐 것 같아요, 제목이. 내용이 김윤진 배우가 변호사로 나오는데 굉장히 그 승소율이 높아요. 근데 어느 날 딸이 납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한 통 받게 돼요. 지금 어떤 여대생을 강간 살해한 정말 흉악범이 있는데 걔를 무죄 혐의로 풀려나게 하라. 그러면 네 딸을 풀어주겠다. 라는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흉악범의 범죄를 봤더니 정말 가차없이 그 여대생을 마약도 이제 운반해주고 강간도 하고 살해까지 해서 누가 봐도 빼박 얘가 범인이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패소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99.9%인. 근데 얘를 빼내야지만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모든 수를 하다가 이제 그 재판 과정 중에 그 피해자의 엄마도 만나고 뭔가 이런 자기의 죄책감과 뭔가 그 변호사로서의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순간들을 딱 맞이하게 되지만 결국은 그래도 딸이 가장 중요하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증거 채택의 원칙을 우선 삼는 나라이다. 근데 증거가 없다. 얘가 죽였다는. 그러니까 무기가 없다는 걸로 방면을 시켜요. 결말까지 말해도 되는 거죠? 오래된 영화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사주를 한 사람이 사주라고 해야 되나? 그 협박을 한 사람이 그 죽임을 당한 여대생의 엄마였던 딸의 납치범이 김유진의 딸의 납치범이 아니죠. 그러니까 죽은 딸이 엄마가 김유진의 딸을 납치한 거잖아요. 그쵸. 김유진의 딸을 납치한 거죠. 그 엄마가 그러니까 이 죽임을 당한 여대생의 엄마인데 내 딸을 죽인 흉악범을 저렇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풀려나게 한 다음에 내 손으로 응징하겠다. 그래서 정말 화형을 시켜서 죽이는 게 나오는데 정말 사이다였어요. 그래서 그래 저거다. 근데 저도 생각했어요. 그 영화 보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나한테 저런 일이 생기면 나는 화형시킬 거야? 법의 심판을 받게 하진 않겠다라는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그치. 근데 그 상황이 돼봐야지 알겠지만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상상이니까 그냥 감히 해보자면 나도 그냥 법의 심판을 받아서 편하게 살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조두순 같은 사람 호텔식 깜방에 앉아서 책 읽고 영화 보고 약간 이런 걸 저는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김윤진이 되게 승소율이 좋은 변호사였는데 그게 아마도 되게
좋지 않은 방법으로 뭐 이렇게 나쁜 악덕 맞아. 기업이나 뭐 이런 데를 이제 변호하면서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은 방향의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 이제 피해자의 어머니가 그 사실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 딸을 납치를 해서 억지로 그 나쁜 놈을 풀려나게 하는 사실은 좀 피해자를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쓴 거긴 하지만 뭐 또 나쁜 변호사를 자기가 이렇게 또 피해자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자기의 의도를 이렇게 한다라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저게 맞는 거야 했다가 나중에는 뭐 좀 뭐 어쨌든 사이다로 끝나긴 했으니까 영화는 또 영화로 보니까 통쾌한 거지 이게 사실 실제로 뜯어 보면 저것도 좀 약간 좀 찝찝하다 막 그런 있을 생각이 수 들기는 있죠. 했었어.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참 복수 문학이나 그러니까 복수를 소재로 한 문학이나 영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려우니까 통쾌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찬욱 감독의 그 복수 3부작 있잖아요. 올드보이, 그다음에 복수는 나의 것, 친절한 금자씨로 이루어지는 그 영화들도 물론 복수는 나의 것은 흥행에 실패하긴 했지만 올드보이나 친절한 금자씨의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또 많이 보고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복수에서 오는 또 통쾌함이 있거든요. 사이다 같은 그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더더욱 열광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너무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맞아. 킬빌도 그렇고 지금 사실 제가 제일 처음 생각났던 게 이제 장서희가 나왔던 인어 아가씨였고 두 번째가 박찬욱 감독님이었는데 이제 똑같이 써왔어. 정말 그 이렇게 되게 잔인하게 복수하는 이런 것들에서 대신 관객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고 저는 또 이것에 이어서 뭐 맨 온 파이어나 아니면 아저씨처럼 뭐 어떤 약자를 위해 대신 복수해주는 뭐 그런 영화들이나 작품들도 생각이 나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좀 더 막 잔인하게 대신 악역들을 막 이렇게 처치해주고 처단해주는 걸 볼수록 대리만족을 느끼고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은. 그래서 이 복수문학 챕터에서는 사실 여러 문학에 대해서 복수에 관한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복수라는 주제는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뭐 2000년 전 소포클레스까지 그 시대까지 올라가서 또 이 복수라는 주제는 주제로 사용이 되었다. 이 복수는 뭐 섹스피어의 햄릿도 복수가 주제로 사용이 되었었고 근데 이제 고전의 복수는 조금 뭐랄까 그 악역이 약간 진짜 악의 화신이라기보다는 약간 하자가 있고 좀 허술해서 복수로 해도 약간 찝찝하고 좀 뜨뜨미지근한 그래서 보는 사람이 약간 카타르시스를 좀 덜 느끼는 그런 악역이고 복수였다면 좀 현대로 와서는 이 복수하는 영웅, 복수하는 사람이 약간 영웅이 되는 그런 좀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더글로리 문동은 그런 캐릭터도 좀 우리가 그 캐릭터에 이제 이입을 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고 그 캐릭터를 응원하게 되는 이유도 그 상대방 악역이 정말 너무나 그냥 악역인 거지. 이게 어떤 불쌍해하는 연민? 정답 연민.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 어떤 그 일말의 연민의 감정조차 들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너무 단순한 심플한 라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심플하게 갈수록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잘 따라갈 수 있고 그럴수록 더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잘 따라가지잖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이걸 잘 즐기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현대로 올수록 복수하는 영웅들이 나오는 작품들이 많아지고 그냥 테이큰도 단순하잖아요. 그냥 내 딸을 납치한 나쁜 놈들을 찾아가서 응징한다. 하나씩 처단한다. 이런 점점 스토리라인은 단순화되고 악역들은 점점 그냥 악하기만 하고 뭐 이런 작품들이 점점 더 현대로 와서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복수는 나의 것처럼 그 박찬욱 감독님의 복수 3부작 중에서도 복수는 나의 것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래요. 전 약간 고전적인 복수 작품들을 좋아해요. 약간 이게 양가적인 감정이 들면서
아우 둘 다 짜네 막 이런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그런 복수 작품들을 좋아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테이큰이나 뭐 그런 복수하는 영웅 뭐 킬빌 다 죽여버리겠어 막 이런 작품들도 또 그 나름의 카타르시스가 있고 그래서 좀 이 복수를 주제로 하는 문학이나 영상 작품들은 우리에게 좀 대리만족을 주는 그런 어떤 대리만족감이 있다.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롭긴 했어요. 거기 보면은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것도 보면 정말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또 복수를 낳아서 맞아요. 대대손손 이어지는 그런 싸움으로 번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문학을 통해서 복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복수의 심리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입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좀 경험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흥미로웠던 챕터가 맞아요. 아니었나? 와, 그리고 복수라는 게 완전 고전에서 정말 원초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뿌리 깊은 감정이구나. 이게 좀 약간 그런 것도 느꼈어. 그리고 약간 셰익스피어 작품은 이상하게 분명히 난 지면으로 보고 있는데 연극을 보는 것 같은 좀 과장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뭔가 더 와닿긴 해요. 정말 그게 좀 고전적인 복수의 형태고 왜 좋아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 형태를. 약간 막장이라고나 원조 맞아, 막장이라고나 해야 될까? 드라마는 막장이 있죠. 막장에 또 재미가 있죠. 맞아요. 제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면은 제가 일단 소개하고 싶은 챕터는 6장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고 가장 와닿는 사적 원한의 끝. 항상 얘기해 여자가 하늘 맞으면 온유일이 서리가 되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챕터. 네. 이 챕터인데 사실 그 전에 1장 시작할 때 너무 사실 신박한 내용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개된 내용이 뭐냐면 1장 복수의 뿌리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외곽의 비비 원숭이들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은 예전에는 이 원숭이들이 인간들하고 같이 영역을 나눴으면서 좀 경계를 많이 했는데 점점 대담해져서 얘들도 먹고 마실 거 찾아야 되니까 민가를 막 습격하기 시작하는 약간 이런 환경이에요. 그러다가 2000년도에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어떤 남자가 지역 주민 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비비 원숭이 한 마리를 치어 죽여서 그냥 버리고 가버려요. 근데 그 남자가 사흘 뒤에 똑같은 도로로 지나오는데 그 원숭이 한 마리가 갑자기 꺄 소리 지르더니 갑자기 전투태세로 일제히 모든 비비 원숭이들이 그 차에다가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유리가 박살이 나고 이 남자 운전자는 겨우 탈출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너무 신박하잖아요. 어떻게 딱 그걸 알아보고. 그래서 이게 저는 혹성 탈출이 픽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사실은 여기에서 나온 거였나?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장류에 대한 연구를 보면 약간 침팬지나 마카크 같은 애들을 보면은 얘들은 정말 누가 나의 비위를 건드렸는지도 기억하고 언제 복수를 할지 미룰 줄도 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거의 뭐 인간이랑 다르지 않는데 과연 뭐 우리도 그렇고 영장류도 그렇고 이런 이렇게 나타나는 그 복수라는 게 뿌리 깊은 본성인 건지 또 아니면 다른 동물들한테도 약간 이런 형태의 복수의 형태가 있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맞아. 혹시 이런 거를 본 적 있으세요?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 동물한테서 어떤 복수의 형태를? 저는 기사를 하나 본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기사가 뭐였냐면은 중국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신문 보던 시절에 해외 토픽으로 이렇게 짤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뱀의 복수야 제목이. 근데 어떤 산에서 남자가 뱀술을 담으려고 뱀을 잡아서 술을 담가놨어요. 나 본 것 같아. 그렇죠. 코르크를 막는데 원래 술은 알코올이 살짝 날아가면 좋아서 코르크 살짝 구멍 뚫어놔요. 그런데 1년 뒤에 이 남자가 이 술을 마셔보려고 문을 땄을 때 그 뱀이 날아올라서 이 사람 딱 물어버린 거야. 근데 그 들은 거 같지? 왜? 그래서 이제 이 뱀이 그 숨구멍 하나에 의존해서 1년을 버틴 거야. 첫 번째 들었던 거, 아씨 무섭다라는 생각이지만 두 번째 뱀은 1년 동안 안 먹어도 되나? 약간 나도 그런 거 보면 신기해. 그쵸? 어떻게 살았지? 술을 마신 거 아니야? 정말 술로 버틴 거야? 술 기운으로 양이 많이 줄어서 그러는 건가? 술 기운으로. 저는 그래서 약간 이런 게 우연인 건가? 아니면은 이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이 복수라는 기제가 깔려 있는 걸 사실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 비비 원숭이 사례가 굉장히 신박했던 게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인간만큼 처절하게 복수하는 동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복수를 하는 동물의 예는 사실은 기억이 들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고 대신 은혜를 갚는 동물 얘기는 진짜 많이 맞아. 들어본 것 같거든요. 뭐 박씨 무너지는 까치도 있고 뭐 들깨가 자기를 치료해준 어떤 농가의 그 주민에게 자꾸 닭을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닭이 옆집 닭장에서 자꾸 닭을 죽여가지고 가져다 줘서 그 농가 주인이 굉장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들깨한테 고만하라고도 못하고 민망한 상황이 되는 막 이런 상황도 본 적이 있고 뭐 동물농장 이런 데서 본 적이 있고 뭐 주인을 불에서 구해준 개 뭐 이런 은혜 갚은 동물들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복수를 한 동물은 전 이 비비 원숭이를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아 그렇지 동물도 복수를 할 수 있지 우리가 너무 동물들을 되게 좀 착하고 그러니까 우리만 그들에게 나쁘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 되게 첫 장부터 좀 되게 놀라운 포인트기는 했어요. 이 비비 원숭이 사례가. 그리고 영장류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한때 원숭이였고 침팬지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잘해야겠다. 그들에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비비 원숭이 사례 보면서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인간이라는 우월성을 가지고 저들을 그냥 한낱 동물로 약간 보면서 그좀 나도 어떤 걸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전에 사실 그 캐드먼을 보면서도 그래 내가 평소에 길냥이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간식 깎아 하나씩 주고 했던 게 나한테 돌아올지도 모른다 약간 그런 맞아요. 근데 동남아시아 가면 원숭이들 많이 이렇게 맞아요. 길에 풀어놓고 우리 뭐 선글라스나 뭐 이런 귀중품들 막 이렇게 가져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저도 한번 뭐 선글라스인가 뭔가 이렇게 뺏긴 적 있어서 야 내놔 이랬는데 그 눈빛이 맞아. 진짜 사람 같아서 다시 달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들도 생각이 있긴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본능이죠, 본능. 본능으로 뭐 동물들도 저희처럼 본능으로 뭐 자기의 가족을 해하려고 한다거나 나를 해하려고 한다거나 나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거나 하면 뭐 일제히 같이 달려들거나 이렇게 복수를 또 하기도 하니까 그거는 본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건장한 남자보다 아이나 여자들의 물건을 더 많이 빼앗고 뭐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진화적인 좀 우위 같은 걸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긴 해요. 그리고 약간 제가 또 봤던 게 기억나는데 이것도 해외 토픽 같은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근데 어떤 가족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되게 순둥순둥한 강아지인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 물건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실이 돼갖고서 서로 부부가 서로 의심하고 막 약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또 어느 순간부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 강아지가 정말 순둥순둥하고 짖지 않는 강아지인데 이웃집 여자만 집에 오면은 으르렁거리고 물고 짖고 약간 이런 게 너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웃집 여자가 부부끼리 얘기할 때는 얘가 별로 안 좋아하는 향의 향수수나 이런 얘기도 막 할 정도로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너무 집에 도난이 크게 많이 늘어나니까 팩캠을 설치한 거예요, 집에다가. 근데 봤더니 이 맞벌이 부부가 일을 나간 낮 사이는 집이 비잖아요. 그랬더니 옆집 여자가 그 비밀번호를 아는 거예요. 애기들이 있어서 왕래를 많이 했으니까. 그게 그 여자가 정말 신발 벗고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하나씩 열어보더니 가져가는 게 거기 영상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 걔가 그 여자만 보면은 알려주려고 맨날 짖고 몰고 했는데 약간 그래서 이 아이의 나름의 복수일 수 있지만 이게 내 거를 지키겠다,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보호기지에서 이것도 사실 깔려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미희님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를 지키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들 그런 게 있겠죠. 왜냐면 사실 그 영상에서 보면은 뭐 얘를 때리지도 않는데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이야기가 너무 신박했다고 생각했고 이 작가의 말로는 우리가 농경사회에 진입을 해서 뭔가 복수라는 형태를 사회에 일임하기 전에는 사실 우리 뭐 수렵채집 생활을 할 때 우리끼리 다 해결을 했고 뭐 특히 여성도 재산이었기 때문에 여성을 건드리면 남성이 그거를 처단함으로써 뭔가 이 남성의 어떤 우월성도 진화가 이렇게 된 거고 종족의 우월성도 이렇게 진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분석을 좀 해놨더라고요. 그 부분이 너무 재밌었고 하지만 제가 소개할 내용은 6장 사적 원한의 끝이에요.
이 챕터에서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한 복수를 사실 소개를 많이 해놨는데 제가 더글로리를 보면서 한 사람의 복수의 시작과 끝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6장에서 소개하는 여러 개인의 복수의 사례도 사실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느끼는 모든 적개심과 분노랑 이런 원한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결국 또 현실도 뭐 우리가 뭐 작품에서 똑같이 본인에게도 굉장히 복수라는 건 파멸적인 건데 한편 법에도 인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법이 사실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나머지 우리가 그 인정의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순기능도 어느 정도 작동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 이 챕터를 보면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사례를 몇 개 소개해 드리면 일단 가장 큰 사이다. 이렇게 소개해놨어요.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폭력적인 대응을 꺼린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라고 소개한 사례가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가정주부의 사례예요. 아우. 보셨죠? 네. 진짜 통쾌했어. 예. 남편이 너무 바람을 피니까 성기를 자른 거예요. 들판에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라서 배심원 판결 체계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겪은 고통을 이해해서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여자가 나중에 학대받는 여성의 옹호자로까지 이렇게 막 칭송받는 그런 사이다 복수가 이뤄진 사례가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물론 다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 중국에서도 어떤 여자는 믹서에 갈아버리기까지 해서 사실 되게 징그러웠거든요. 그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같은 여성으로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저럴까라는 사실 감정이입도 해봤고 마음이 아팠던 사례는 어디든 사실 이런 사이다 결론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차가 있긴 한데 2014년에 OECD에서 지목한 6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여성들이 여성차별법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특히 이게 이슬람 보수 국가에서 굉장히 이게 심한데 심지어는 이게 남성의 권위가 너무 하늘을 찌른 나라다 보니까 음식 간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후라이팬으로 맞아 죽은 여자의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럼에도 그 남자는 법망을 또 피해 갈 수 있죠. 그 나라의 그냥 특성상. 자, 그런데 이런 문화권에서는 정말 여자들은 본인이 복수를 하지 않으면 법과 나라의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가 나왔는데 한 사례가 터키 여성이 친척 남성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약간 반발하면은 협박을 하고 뭐 구타를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총으로 쏴버려요. 쏴버리고 이제 막 고통스러울 때 성기도 쏴버리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분이 안 풀렸는지 그 남자의 목을 잘라서 마을 광장에 들고 가서 남자들한테 막 말하는 거예요. 내 명예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여기까지 얼마나 이게 영화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영화지. 근데 그 여자가 강간범에 또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 그쵸. 근데 이제 사실 이 이슬람권에서는 이게 아이를 가지면은 합의에서의 약간 그런 성관계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 법정에서도 나는 죽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 종신형을 선고를 받죠. 근데 이제 이 종신형이 선고가 되고 나서 뭐 여권 업체도 마찬가지, 여권 단체도 마찬가지고 여성 법주인들 SNS 난리가 난 거죠. 그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거지. 그렇죠. 하지만 뭐 결국은 그 나라의 법대로 처단을 받고 어떤 이슬람 여성 학자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남성 본위의 문화에서 대가를 치르는 건 항상 여성들이다. 그래서 뭐 항상 우리가 아름다운 약간 이런 결과는 없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걸 보니까 예전에 또 기사가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완전 극심한 약간 극단적인 무슬림 국가인데 그 나라에서 아메리칸 아이돌처럼 우리나라 케이팝 스타처럼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최종 후보에 올라간 2명이 남자 1명, 여자 1명인데 결승전에서 이 여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춘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무슬림 법은 여성이 자기 남편 이외의 남자 앞에서 춤을 추면 안 돼서 국민의 90%가 저 여자 사형해라.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딱 봤는데 너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약간 좀 안심이 되는 게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얼마나 다행이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같은 여성으로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솔직히. 왜냐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했지만 그 뒤에 사실 얘기는 전달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런 아프가니스탄의 여가수들은 춤을 못 추는 네, 보컬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춤추고 막 격하게 이런 변이 우리는 뭐 한 달이 다르게 새로운 아이돌 그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언니들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개인의 원한의 사례를 봤지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실 너무 좋은 세상에서 태어났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여성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느낀 어떤 부당함, 여자로 느끼는 부당함, 또 아니면 뭐 사람으로서 그냥 느끼는 부당함에 대해서 어떤 내 나름의 방식으로 복수를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근데 랑님 말처럼 이 책을 읽고 나서 더 그런지 되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또 이게 비단 우리나라라고 또 한정 짓기에는 우리 엄마나 할머니들은 또 그렇지 못한 세상에 살기는 그렇지 못한 시대에 살기는 했어요. 근데 제 시대 때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실 저의 이 업계는 또 좀 남초 사회이기는 해요. 그래서 되게 기본적으로는 여성인 저한테 오는 기회가 사실적으로 남자보다는 좀 적기는 하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콕 집어서 난 여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기회가 적으니까 이래서 부당해 라고 하기에는 또 이렇게 뭘 콕 집을 수는 없어. 그냥 이거는 어떤 비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영화판에 들어오는 그 남녀의 비율을 5대5로 맞춰줘. 이건 또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뭐.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뭐 나의 복수라면 복수다. 그냥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뭐 사실 저희 윗세대에 비하면 너무나 좋은 그치. 세상에 살고 있죠. 그리고 그런 이슬람 문화권에 막 아니 그 이란의 이 클라이밍 선수가 히잡 안 쓰고 맞아. 그거 경기했다고 가가지고 잡히고 히잡이 그게 뭐 여성이 머리카락을 다른 남자 앞에서 보여줄 수 없다는 그거 때문에 히잡 쓰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종교기 때문에 뭐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너무나 여성에게만 강력하게 규제되는 것들이 많은 거여가지고 또 그 명예살인이나 이런 것도 이 책에 많이 나오는데 전 너무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너무나 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분노가 차면서 나도 리엄 니슨이 되고 싶었다. 나도 가서 내가 대신 명예살인 해주고 싶었다. 그런 느낌이 막 들었어. 어렵죠. 이런 생각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성으로서의 어떤 정말 가볍게 생각해봐도 우리가 뭐 하나 사려고 해도 혹은 집을 보러 가거나 뭐 인테리어를 하거나 할 때도 여자이기 때문에 좀 더 상대가 쉽게 대한다는 맞아요. 생각 들어본 적 없으세요? 많죠. 저는 좀 커서 잘 제가 유독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저는 차도 좋아하고 보면 뭐 이렇게 이것저것 보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특히 차 같은 거 살 때도 딜러들이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되게 눈탱이를 씌운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받았다. 이런 조건으로 했고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렇게 갔다라는 거 저는 이미 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다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게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이니까 이제 근데 저희 진짜 이거는 유일한 복수는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아니 왜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소리를 내고 싶지만 어떻게 그 사람이 더 큰 소리를 내면 어떡하지? 소리잖아.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겁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나는 처음에 이러이러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 딜러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 상황이 맞는 거냐? 그러면 사람 댓글 막 달아주죠. 말도 안 되는 거다. 그 사람의 눈탱이 맞은 거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잖아요. 그럼 전 길게 후기를 남깁니다. 어느 지점에 모 딜러에게 이렇게 차를 계약했는데 이랬고 이러하니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서 그 딜러에게 계약을 맺으실 거면 잘 알아보고 하셔라라고 해서 우회해서 간접적으로 디스. 절대 그 사람에게 온라인으로는 영업이 안 되게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근데 가장 게. 현명한 복수긴 해요. 한 발짝 물러나서 그냥 최고의 방법으로 복수하는 거니까. 그래요, 맞아. 대놓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항상 억울하기도 하지만 할 수 있는 복수의 그 한계가 좀 있다는 것도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항상 직장이든 뭐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소심한 복수? 소심하지 않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항상 유난히 그들 앞에서 대인배인 척 굴어요. 유난히 그들을 이해하는 척 굴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릇이 적고 치졸한 사람인지를 그냥 뼈저리게 느끼게끔 그냥 되게 대인배처럼 굴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냥 하는구나. 네, 오히려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약간 오히려 나중에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그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본인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좀 작게 느껴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가장 큰 목숨인 것 같아요. 이런 거네요. 내가 찌질했구나. 그치. 나 찌질하네.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약간 이런 느낌 갖게. 그치. 근데 그 순간에 화를 딱 누를 수 있다는 게 대단하네요. 저는 사실 화가 정말 나면은 화가 나면 오히려 더 이성적이 돼요. 신기하다. 저는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막 이렇게 나도 감정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되고 하다가 이제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막 다다다다 나오게 되는데 바로 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했을 때 그게 필요한 상황이면 저는 막 소리는 높이긴 해요. 근데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한테만 어려운 것 같더라고. 랑님이 역시 언니다 언니. 승자다 승자.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사례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수 있어서 진짜 실제로 주변에 이런 복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친구들이 있다면 과연 왜냐면 복수의 끝은 파멸인 거를 알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데 또 그렇다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지 법에 맡겨라고 할 수도 저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용서하라고 말하는 건 너무 사실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떤 조언을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당연하죠. 근데 저는 그거 되게 강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야 네가 더 마음이 넓으니까 네가 이해해 용서해 그래야 더 마음이 아니 그냥 복수의 방식을 좀 다른 방식으로 이런 죽이거나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복수를 해서 내 마음이 풀린다면 저는 복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 그 당사자의 선택인 거지.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사자의 선택이 불법적인 걸 알았을 때 어떻게 말릴 것인가? 불법적인 본인이 그걸 감수하겠다면 그렇다면 뭐 어떻게 말릴 수 없지 않을까. 근데 절대로 용서라는 거는 본인 이외에 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의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왜냐면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영화 밀양을 보면 거기서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이제 납치범을 이제 용서를 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교회 교인들이 막 이렇게 가서 용서해줘라, 해줘라 해가지고 이제 면회를 가는데 가서 자기가 이렇게 용서하려고 왔어요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그 살인범이 아들 살인범이 나는 여기서 하느님 믿고 하느님한테 용서받았다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연 용서를 하러 왔다가도 빡이 쳐가지고 당연하지. 용서?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너를 용서해? 하면서 다시 빡이 쳐서 도로 나와서 하느님한테 용서는 내가 해야지 당신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거다 라면서 막 가슴을 치더니 막 진짜 가슴에 실제 막 칼을 꽂을 정도의 그런 막 가슴이 찢기는 고통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용서라는 거는 이 당사자가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거고 이 가해자는 그 당사자의 용서를 받을 때까지는 계속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그 피해자가 복수를 하고 싶다면 가해자는 받아줘야지. 어떻게 받아줘야지. 와, 제가 지금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저 옛날에 대학교 때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남자친구랑 오래 사귀었는데 남자친구 괜찮은 애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른 여자 생기더니 좀 돌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지러 갔어요. 아, 진짜? 따지러 갔는데 남자애가 제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 확실히 아닌 거예요. 이제 좀 바뀌어서 야,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 있지. 우리 결혼하는 사이야?
내가 불륜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얘가 뭐라고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데 제가 정말 거기서 남자의 뒤통수를 진짜 엄청 세게 스매시를 날렸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바로 얘한테 어머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정말 생각만 했다고 너 진짜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하고서 진짜 싹싹 빌었어요. 나 정말 상상만 했다고 물론 아니었지만 하고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고서 이제 끌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내가 잘했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중에라도 그 상황을 되돌아볼 때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내 친구가 그쵸, 뒤통수라도 때려줬지. 웃으면서 한동안 사실 그걸 추억하긴 했는데 나중에 괜찮아지고 나서는 그 상황에서는 나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 뻔뻔한 게 이해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이에는 뭐 우정도 있을 거고 다른 관계나 뭐 또 추억도 있을 건데 너무 그걸 무시하는 발언이어서 뭔가 제3자의 역할도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 것 같아. 맞아. 근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 복수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실 옆에서 뭔가 이거 하지 마라 하라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근데 그런 걸 지켜보는 마음도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뒤섞여 있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사적 원한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와닿았던 것들이 개인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하고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미랑 얘기 잠깐 하셨었잖아요. 저는 이 책에서 좀 흥미로웠던 게 종교와 정치에 대한 복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사실 종교에서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가장 치열하게 서로를 공격하고 그리고 복수의 중심에 있는 게 또 종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종교전쟁도 아니, 그렇고. 복수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의 종교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괜찮다라는 또 예를 들을 수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도 특히나 우리 이슬람 들어가면 그 안에서도 뭐 수니파, 시아파 되게 많은 파들이 나뉘잖아요. 그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종교가 가진 교리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가는 거지? 이건 어디서 시작되는 거지? 이런 생각하게 되고 맞아요. 함부로 그렇기 때문에 복수를 하면 안 된다, 용서해라라는 말도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본인들도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약간 그런 생각했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 여기 정치 보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렇잖아요. 정당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됐는데 맨날 싸워. 맨날. 어릴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정치라는 게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생겨난 건데 아니 지들 싸우느라고 우리 민생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정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결국 여기서도 종교랑 똑같은 거야. 자기들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면 공격해야 되고 공격을 해야지만이 이들의 흠집을 내가지고 다음 선거에서 우리 당이 유리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 결국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이걸 없앨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정치에서도 결국 보복은 계속 일어나고 내가 집권하지 않았을 때 받았던 어떤 부당함들이 내가 집권하고 나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검찰총장일 때 본인이 되게 뭔가 부당한 어떤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 뭐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도 막 일어났잖아요. 조국 사수와 윤석열 총장 응원하는 그런 무리들이 그러니까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는 지금 이제 적폐 수사라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검찰 중심으로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다 검찰 공화국이 된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게 바뀔 순 없나? 이 양당 체제를 바꿀 순 없는 건가? 저는 약간 이런 물음표를 계속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정치를 어떻게 해야지 서로 집권하게 되면 복수를 하고 집권하지 않으면 또 그 보복을 받게 되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갈 순 없나?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평화는 없을 거라는 건 알고는 있어요. 권력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우리가 사실 다당제긴 하지만 양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양당이라 다행이다. 왜냐면은 너무 하나가 몸집이 커버리는 순간
정말 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차라리 그냥 이 양당에서 왔다 갔다 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는 것도 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끔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양당 체제인 것 같아요.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대부분 거대 두 당이 이제 대부분의 그 총리나 아니면 대통령을 나눠 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저도 왜 이렇게 싸워? 좀 너무 많이 사이좋게 싸우니까. 할 수 없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쓸 신잡에서 한번 유시민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걸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싸우라고 돈 받고 맞아요. 그게 직업인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국민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거를 니네가 해줘. 그런 거 입법해줘라고 돈 주고 뽑아서 니네가 우리 돈을 세금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나가서 싸워서 입법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이제 두 양당이 이제 서로 다른 법으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기고 뭐 또 지고 한 팀이 이걸 뭐 좀 양보해주면 이쪽에서 또 이걸 가져다 주고 뭐 이렇게 서로 뺏고 뺏기면서 서로 이 밸런스가 맞춰줘야 되는 그러면서 서로 발전해 나가는 건데 사실 지금 우리 정부는 이런 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두렵지만 지금 우리 정부는 약간 이 민생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기보단 그냥 서로 헐뜯고 있기만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얘가 이거 잘못하고 있어. 예전에 이거 잘못했고 지금 이거 잘못하고 있어. 이게 헐뜯기만 하고 있고 이게 더 나은 걸 위해서 이제 뭐 입법은 아예 맞아. 하고 있지도 않고 우리가 불안한 건 사실 이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에서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거 방송할 때 네거티브 전략 들고 나와서 막 까는 후보들 보면은 되게 사람이 안 좋아 보이고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그 후보자에 대한 뭔가 편견이 생기게 되는데 의외로 사람들은 네거티브 전략을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례가 이 정치보복 챕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퍼트 머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할애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호주에서 황색 저널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정치의 맛을 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에게는 말 그대로 좋은 기사를 막 써내려가고 그리고 반대로 자기가 혐오하는 혹은 당선을 바라지 않는 그런 정치인은 가십을 만들어가지고 그 가십이 사실 진실인지 아닌지도 몰라. 근데 이제 언론이란 게 그거잖아요. 이게 진실이 아니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또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막 양산해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사례들이 보니까 두 정치인이 있었는데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던 그 정치인을 황색 저널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이 루퍼트 머독이 지지했던 정치인이 당선이 되는 그런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주에서 그렇게 맛을 본 이 양반이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치를 쥐락펴락하고 그 다음에는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뭐 폭스 채널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이거 트럼프가 인수했죠 나중에. 그런 식으로 이미 우리나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서구 사회에서 행해졌던 여러 가지 자기들에게 유리한 어떤 그런 홍보 방식들 그리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방식들을 가지고 와서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일상이 돼버린. 맞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정말 많이 현혹이 된다. 저는 기사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기사 썼어 이런 생각하는데 꽤 많은 대중이 그런 정치 선전에 황색 선전에 많이 이렇게 몰입이 된다라는 거에서 이게 2023년 현재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에서의 좀 안타까움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싫다 해도 계속 노출이 되면 계속 나에게 세뇌가 되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 보면 모르겠는데 내가 이미 그걸 봐버린 이상 그게 내 머릿속에 이미지로 남게 돼버리고 그럼 이게 어떤 계속 부정적인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봐버리면
그게 계속 쌓여서 이 사람을 나중에 봤을 때는 좋게 봐지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지. 이게 맞아요. 나쁜 거인 줄 알면서도. 대다수는 사실은 언론이 공개하는 거 거의 믿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우리가 사실은 언론은 믿고 가는 게 있으니까 이게 설마 검증을 했겠지. 설마 뭐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또 그나마 젊은 친구 이제 젊은 세대는 우리는 조금 걸러서 보거나 아니면 좀 검증을 하려는 느낌이 있지만 이제 어르신들은 약간 고지고대로 믿는 편이 좀 더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신문은 더더욱 맞아요. 2차, 3차 검증을 거쳐서 언론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기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뭐 유튜브나 어떤 뭐 카톡 기사들도 이렇게 그걸로 어르신들한테 그 선거할 때 많이 보낸대요. 그러면 그걸 고지고대로 다 믿으시고 그 가로세로 채널 뭐 이런 것도 다 믿으신대요. 그래서 여기 또 한 분 계시죠. 그래서 보수당이 표가 그렇게 많을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메이저 언론사의 역할을 단톡방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증권가 찌라시고 하고 있고. 네, 거기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정치적인 보복은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좀 주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했던 정치 보복 중에서는 모르겠어요.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진실이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떤 본인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 억울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됐든 그게.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게 아닌가. 근데 이건 저희를 보호하는 차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박근혜 때 블랙리스트가 있었어요. 문학의 맞아요. 블랙리스트가 있었는데 저는 놀랬던 게 몰랐는데 그 이제 박근혜가 이제 탄핵되고 이제 깜빵 가고 나서 봤더니 화이트리스트도 있었던 있었어요. 거예요. 맞아요. 항상 존재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역으로 그 화이트리스트, 그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영화가 투자돼서 들어가고 뭐 감독이 되고 그때 뭐 영화를 만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이후에 작품을 하기 힘들어진 또 상황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그 정권의 돈인 줄 알고 찍은 사람도 있지만 또 그냥 모르고 투자해준다니까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도 있었고, 내가 만약에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된다면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 알고 만들어야겠구나.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 알고 만들어야 그때 또 하나 배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들어가는 글의 첫 문장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복수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더 나은 세상.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으리라. 하지만 사회적 동물로서 우리가 부당행위에 대해 느끼는 복수 충동은 인간의 욕구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이고 1차적인 욕구 중 하나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이 책을 통해서 그래 이런 복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복수는 되게 통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복수가 필요할 때도 있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해줬다는 점에서 이 첫 문장이 좀 가장 공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봤어요. 저는 사실 이 책에 추천사를 쓰신 그 정신의학과 신동근 선생님의 그 추천 글이 뒤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복수에 대한 대안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단 그 첫 번째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마음속으로의 복수. 두 번째가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 세 번째가 나쁜 기억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연습을 시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상대를 무시하는 것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좋았던 구절이 그 뒤쪽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한 사람한테 용서하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들이 용서를 비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 함으로써 복수의 비극은 꼬리를 물지 않고 조금이나마 상처를 아물게 해줄 것이다. 이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 오빠가 이제 저희 조카가 초등학교 입학할 시즌이 이제 다가오니까 요즘은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항상 뭐 왕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해서 그 걱정을 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조카 이름이 수아인데 수아가 당연히 그 피해자가 되면 안 되겠지만 오빠 가해자가 되지 않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수아가 가해자가 안 되리란 법은 없으니까 그것도 참고하고 제가 그래서 이거 보면서 또 느꼈던 게 제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또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 나도 나 먼저 돌아보고 사과하세요. 듣고 있습니까, JMS?
이번 책을 읽으면서 또 한번 복수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박찬욱 감독님의 그 복수 3부작을 보면서도 참 이 복수를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좀 순탄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까지 복수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는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또 언제 처할지 모르잖아요. 그쵸.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러다가 그 생각을 멈췄다가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답은 안 나온다. 아, 맞아요. 우리가 그 답에 대한 걸 좀 답을 찾고 싶어서 다음 주에 이제 그쵸. 또 그럼요. 감정 몰입 100% 아마 하면서 더 깊은 얘기를 복수에 대한 더 깊은 얘기를 다음 주에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아주 기대되는 다음 주 우리가 함께할 드라마는 더 글로리죠. 더 글로리. 화제의 최근 화제의 드라마. 물론 뭐 이미 3월에 많이들 보시고 지금은 이제 쉬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때 보셨던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저희 얘기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은 아마 즐겁고 또 흥미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저희 또 살롱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드라마 작품 아닙니까? 네. 16부작 장장. 저희 항상 영화 이야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드라마 얘기는 또 처음이잖아요. 셜록님의 입담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 정말 캐릭터 파악만 해도 1시간 지날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두렵긴 해요. 어떻게 저희가 뭘 줄여야 되나? 다음 주에는 러닝타임이 몇 시간이 되던 그냥 그대로 1부, 2부 막 이렇게 나눠서 그대로 편집해 주시는 올려드리도록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복수의 심리학으로 이야기 나눴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김은숙 작가님의 더 글로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